인류 문명은 기록과 함께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기록 유산은 무려 18가지. 이 위대한 기록 문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초가 조선왕조실록의 근간이었다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근간은 바로 이것, 국회 속기록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속기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를 낱낱이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된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 대표기관임을 세계 만상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의 선언은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독자적인 민주국가로 출범했음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새나라의 기틀을 다질 재헌국회가 문을 연 날이죠. 사실 이날이 있기까지 한반도의 정세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좌우익의 극한 대립과 신탁 통치 문제로 분열과 대립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도 민주 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탄생을 알린 80여 년 전 그 벅찬 감동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1945년 8월 15일 자주 독립을 이룬 그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엔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여러 정치 조직들이 갖춰졌는데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등이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까지 갈 길은 멀어 보였는데요. 남한에는 미국, 북한에는 소련군에 의한 군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놀드 소장을 군정 장관에 임명해 북위 38선 이남 지역과 남한 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군정을 선포했고, 소련군은 평양에 입성해 38선 이북의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에는 좌우익으로 나뉜 수많은 정당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들의 대립으로 독립된 국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모아지기 힘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이승만과 김구 역시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했죠. 이런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미국, 영국, 소련이 전후 문제를 논의하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 방안을 결정한 겁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문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가급적 빨리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3.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 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 영, 소, 중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4.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우리만의 독립된 정부를 갈망해온 국민들은 곧바로 거세게 반대했는데요. 1946년 1월 3일 신탁을 반대하던 좌익이 돌연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꾸면서 좌우익의 대립은 격렬해집니다. 신탁 통치를 위한 임시정부 구성을 위해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죠. 이런 가운데 이승만의 폭탄 발언이 터집니다.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지속적으로 통일정부를 주장해온 김구와 여운형, 김규식은 남한 단독정부 반대운동을 펼치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의지는 확고했죠. 그 정부 수립을 미루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남한 쪽이 좀 불리하고 북한 쪽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 당시 남한을 보면은 뭐 해방 전국에서 이념 갈등이 좀 심각했죠. 그리고 어떤 한쪽으로 구심점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북한 쪽은 이미 김일성 체제가 좀 확고하게 정립이 됐었고요. 또 국제적으로 봐도 미국이 과연 남한을 도와줄까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의문이 따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의 그 내부 사정을 보거나 또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이승만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좋다. 그래서 일단 빨리 남한에서라도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듬해인 1947년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로 한반도에도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듬해 유엔은 한반도에 합법적인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총선거를 결의하고 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단독 정부 수립을 목전에 둔 북한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결국 남한에서만 유엔 입회하에 선거 준비에 들어갔지만은 그 과정 역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한의 일부 세력들이 즉각 반대 운동에 나섰던 겁니다. 좌익 세력인 남로당은 급기야 대규모 파업과 폭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도에서는 350여 명의 무장대가 경찰서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했는데 공식적인 피해자만 15,000명에 달하는 아주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 무렵 남북 협상을 주장했던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남북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리는 평양으로 향합니다. 해방전 이후에 남북 조선 자유저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남북의 열렬한 애국은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독립을 견지할 내기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김구 일행은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부푼 희망을 안고 돌아와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남북 연석 회의에서 통일 조국을 재건하자는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당장은 남행을 할 수 없으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으니 이러한 연석 회의를 진행한다면 통일정부 수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는 반대올시다. 부풀었던 희망은 너무도 쉽게 꺼져버렸습니다. 북한은 이미 임시인민위원회 단독 정부를 수립한 상태였던 겁니다. 얼마 후 북한은 남한으로 송전하던 전기를 모두 끊어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남과 북은 각각의 단독 정부 수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반쪽짜리 선거라는 아쉬움을 품은 채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난생 처음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투표 방법을 몰라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은 스스로 자주 독립국가의 새 일꾼을 뽑는다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재헌의원 선거는 비록 김구둥 남북협상파와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이 불참했지만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입각해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아무랬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의 틀을 세우기 위한 감격적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50선거는 1구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모두 200개 선거구에서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3 사건이 발생한 제주의 2개 선거구를 빼고 모두 198명의 재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임기 2년의 재헌의원의 선거에 948명이 출마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이로써 해방 3년 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 재헌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선출된 재헌국회의원 구성은 무소속이 85석으로 가장 많고 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국민주당 29석, 대동청년당 12석, 이 밖에 군소정당들이 19석을 차지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선거에 5가지 원칙을 앞장 세웠던 선거입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회가 결성이 되고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해서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고, 또 7월 20일에는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우식 선생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남쪽만, 반쪽만 선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보복하지도 않았고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아서 반쪽 선거다, 이렇게 비평을 하고 비판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쪽 세력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거렉도 민주주의를 여기부터 시작해서 차츰 전체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늘려가자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헌국회의원들이 활동했던 국회의사당은 중앙청이었습니다. 1916년 일본의 조선총독부 청사였다가 해방 이후 미군정 청사였던 이곳이 1950년 6월 27일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 중앙청 주변은 수많은 인파가 모여 분주했습니다. 역사적인 재헌국회 개원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감격적인 애국과 합창과 함께 드디어 광복 후 최초의 국회가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이 국회에서 건설하는 정부는 62년에 서울에서 수립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입니다. 오늘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 정권은 100년으로 시간에 계속 갈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하는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민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시련을 딛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국회를 세운 역사적인 날, 힘찬 만세 삼창과 함께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재헌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날의 속기록입니다.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더니 주요 안건은 앞으로 재헌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 선출이었습니다. 이들 중 누가 초대 의장을 맡게 됐을까요? 그 주인공은 당시 최고령자였던 74세의 이승만 임시의장입니다. 188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헌국회의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2번의 결선 투표를 통해 신익희와 김동훈이 선출됩니다. 의장단을 구성한 재헌국회는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루빨리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한 국회. 그래서 우리는 제1대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재헌국회는 헌법 제정 외에도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36년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것을 재정비, 아니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재헌국회가 우리의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198명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고 거기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 국가 원수를 만들어내서 정부를 구성하고 거기서부터 삼권, 입법, 행정 또 사법부까지 이렇게 차차 나올 수 있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었는데 큰 역할을 했고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도 그 헌법이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장으로 해서 103조로 했습니다만 조문수는 바뀌었을는지 몰라도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 거기다가 민주사회주의적 요소로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힘의 수정자본주의적 요소로서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고 기틀을 닦아놓은 데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재헌국회는 정부 수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헌법 초안을 조속히 완성해야 했는데요.
첫 걸음을 뗀 바로 다음날 새벽, 재헌 의원들과 신문사에 전달된 편지로 인해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이고 나 참. 국회의원 여러분이 정부 조직을 위해 도의할 때 가급적 속히 고려하여야 할 3개의 안을 제의합니다. 첫째,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두기 위해 국회에 북한 의원의 의석수를 인구 비율만큼 공석으로 둘 것. 둘째, 국회에서 조속히 국연 조선위원단과 연락할 위원을 임명할 것. 셋째, 헌법을 경솔히 채택하지 말고 신중히 고려할 것. 이는 조선 국민 대표로 당선된 재헌 위원들을 축원하면서 조선 국민들에게 협조하려 함입니다. 이런 우리를 무시하는 저 사안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만일 이 서한을 공함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해 둡니다. 자주국가의 기틀을 잡겠다는 의혹에 차 있던 재헌 의원들은 당시 미군정 사령관으로 남한을 통치했던 하지 중장의 이런 편지를 자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보낸 서한이므로 답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당시 미군정, 하지 중장을 비롯한 그 미군정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좀 약간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런 자세였죠. 그리고 우리한테 대단한 시혜를 주고 있다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반면에 우리 남한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들은 우리도 이제 나름 독립했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긴 역사의 국가인데 또 나름의 자존심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건 하지 중장은 군인이에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교하고 전략적인 발언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죠. 또 하지 중장은 동시에 또 워싱턴 DC의 정치인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문제는 당시 워싱턴 DC의 그 미국 연방정부 자체가 이 남한 문제 또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설왕설래 갈등적인 관계에 스스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지 중장이 어떤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구도가 약간 상하 관계에 있었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진 재헌 국회는 먼저 국회 구성과 의사 절차를 담은 국회법을 제정합니다. 6월 3일에 착수해 연구와 토론을 거쳐 일주일 만에 원안대로 가결된 거죠. 동시에 국회는 헌법 제정을 위해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기초위원 30명과 유진호, 윤길중 등 전문위원 10명이 곧바로 헌법 초안 작성에 들어갑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만든 유진호 안을 원안으로 하고 미군정청에서 만든 권승열 안을 참고안으로 헌법 제정 논의에 들어갑니다. 원안과 참고안 모두 국회는 양원제, 정부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었죠. 헌법을 만들어야지 이제 국가를 이제 건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대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전문가로서 당시 전문가로서 인정받은 분이 유진호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진호 박사가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일제 시대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경제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헌법학은 미국 헌법을 가르칠 리가 없죠. 주로 영국, 독일 그 나라 헌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해방 미군정 3년 동안에도 사실상 준비되어 온 것들이
원내각제, 내각 책임제로 준비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헌법을 구경 못 해본 유진호 박사 입장에서는 그 최고의 민주적인 헌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같은 헌법 초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승만 의장이었습니다. 본인은 지금에는 대통령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소 정당이 난립하고 정당의 기초가 확립되지도 못했는데 내각 책임제라니요. 전국 혼란만 야기하는 것이 왜다.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나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한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습니다. 결국 헌법 초안에 있던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는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바뀌었습니다.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죠.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요, 김 의원? 유 박사, 대통령으로 모셔야 할 단 한 분밖에 없는 후보자인 이승만 박사가 내각 책임제를 절대로 반대하는 통에 저희 한국민주당도 더는 고집할 수 없어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데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뭐요? 유 박사, 어렵게 생각할 것 없지 않소. 우리가 우선 이렇게 고쳤으니 앞뒤 의미가 통하는지나 봐주시오. 문맥은 통하네요. 그래요? 고맙소. 이제 됐소이다. 결국 헌법 초안은 이승만의 뜻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세력 간 논리 대결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결국엔 대통령제가 아니면은 정계를 떠나겠다는 이승만의 주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는 전국 선거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 의한 간접 선거로 결정됩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거와 헌법 규범적인 것이 이제 충돌하고 혼합이 되는 지점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상해 임시정부에서 잠깐 했지만은 미국에서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참 민주국가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처음 했고, 거기서 또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려면 미국 헌법의 형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모델을 이제 미국 헌법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각제 헌법이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정은 굉장히 좁아가고, 그래서 이제 졸지에 양쪽 헌법을 갖다가 혼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적 요소에다가 대통령제를 얹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헌헌법이 첫 출발부터 좀 기형적으로 출발했다. 어찌됐든 헌법 제정이란 큰 산을 하나 넘은 재헌국회.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산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바로 나라의 이름, 국호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국호 제정 논의에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심지어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헌법 초안을 정독하기 시작한 6월 23일 제1독회에서부터 불거진 국회 논란을 속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1독을 읽겠습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의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사 속에는 민주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옥상 가옥으로 여기에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려와 고구려는 뚜렷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역사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호를 고려공화국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을 광복하는 오늘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다른 국호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 의원 중에 고려니 조선인이 하는 국호를 가지고 운운한다면 나는 그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을 놓고 주장할 것입니다. 열흘간의 뜨거운 논쟁 끝에 해방 3년 만인 1948년 7월 1일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7월 12일 전문 10장 103조의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합니다. 민주적 자주 독립국가가 정식으로 출범한 겁니다. 건국헌법은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 기본권 보장과 주권 재민, 권력 분립의 원칙을 충실하게 담아낸 국가의 근본 규범이었습니다. 이어 7월 17일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권리장전,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공포됩니다. (70년) 전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재헌헌법입니다.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 평화를 도모하며 자주 독립 국가로서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다. 헌법 제정이란 제일 큰 과제를 끝내기까지 재헌 의원들의 임기는 절반인 1년이 지나갔습니다. 기본적인 국가의 틀은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었죠. 또 정부를 구성했죠. 그리고 웬만한 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 국민의 교육 수준이 지극히 낮았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7년도에 미 군정이 당시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문맹률이 78%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문자 해독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또 결정적인 게 있죠. 통일이죠. 당시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제 단단히 결속해 갖고 김일성 체제가 구축이 됐는데 당시 남한은 아직 뭐 정부는 수립했지만은 그렇게 단단한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도 남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고요. 여기서 잠시 당시 국회의원들의 생활을 좀 알아볼까요? 일부 재력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차와 마차를 타고 의사당에 출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무처에서 전차표를 나눠줬는데요. 특히 100여 명에 달하는 지방 출신 의원들은 낡은 호텔에 묵으며 사무처가 제공한 전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세비는 하숙비와 식사값 정도였지만은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했다고 하죠. 이들에게는 개인과 당의 이익보다 나라가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재헌절 사흘 뒤인 1948년 7월 20일 제정된 헌법에 따라 초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첫 대통령 선거 후보는 대한독립 촉성국민회의 이승만과 무소속의 김구, 안재홍이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선거 참가 196명 중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무효표 1표로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승만의 완승이었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시영이 133표를 확보하면서 김구를 제치고 초대 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곧이어 북한에도 김일성을 수상으로 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는데요. 이로써 한반도의 남북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해방 후 3년이 지난 그날 광화문 중앙청 광장에서 역사적 순간이 펼쳐집니다. 온 국민이 열망하던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번 원활에 저항하는 민족은 우리의 사방을 필요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서로 탄광한 것을 담아 선포합니다. 이날의 번양을 한 국가부진 대한민주정부가 국내에서 40여 년을 두고 나라의 군권을 수상적으로 투쟁하여 국가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주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룬 그날 온 나라는 환희에 휩싸였지만은 나라의 역할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제 수탈로 황폐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했고 남아있는 친일파의 잔재도 청산해야 했죠. 그래서 조직된 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입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해 설치된 반민특위는 민족의 열망이었던 친일 반민족 세력 청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친일 경찰 고위 관료 등이 새로운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포진한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심지어 방해까지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계속 또 골칫거리였던 게 친일파를 얼마나 잘 청산하는가. 이것도 이제 큰 과제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재원 국회의원들은 친일파를 청산하고 싶었겠죠. 이승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은 당시 국가를 건설해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브레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브레인입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또 국가 경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브레인인데 식민지 정부의 녹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 반민특위에서 친일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한다? 그럼 그 브레인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민특위에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듬해에는 친일파 척결의 주도 세력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을 오히려 간첩 혐의로 몰아체포한 국회 뿌락지 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정권의 묵인하에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특위는 점점 위축되고 결국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해체되고 맙니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온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족 지도자 김구가 암살된 겁니다. 현장에서 범인으로 체포된 육군 소위 안두희는 김구가 남북 협상에 응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김구의 장례식장에는 무려 5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민족 지도자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김구의 죽음으로 이승만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1950년 1월 미국이 대한민국을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군사 고문단 500여 명을 제외하고 미군을 남한에서 완전 철수한다고 밝힙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 수정은 국제적인 냉전의 격화와 함께 6.25 전쟁이라는 대참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재헌 국회는 2년 임기가 끝나기 전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에 의해 결국 부결되고 맙니다. 재헌 국회는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짧은 2년의 임기 속에서도 수많은 국정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모두 526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헌법을 비롯한 법률안 234건, 예산안 15건, 유엔 결의안 93건 등 총 377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념 갈등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쉼없이 정진했던 재헌국회. 대한민국 기틀을 마련하고 자랑스러운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재헌 정신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 재헌국회가 출범했습니다. 감격스런 만세 삼창으로 시작한 재헌국회의 회기는 203일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짧은 임기에도 재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하는 등 새로운 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서툴지만 의미 있는 출발, 재헌국회로부터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80여 년의 새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헌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1950년 6월 19일 제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개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다음 시간에는 6.25 전쟁의 와중에 우리 국회는 무슨 일을 했는지 두 번째 국회 속기록이 공개됩니다.